안녕하세요. 역사책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떤 생각이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왜 책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다를까? 아, 맞아요. 로마 멸망 원인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고. 그렇죠. 같은 전쟁인데 이 나라에선 영웅, 저 나라에선 악당이 되기도 하고요. 혹시 역사가 그냥 있었던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역사란 뭘까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E.H. 카의 명저, 역사란 무엇인가의 핵심적인 질문들입니다. 네, 오늘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의 집합이다. 이 단단한 통념에 한번 과감히 도전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사실과 역사가의 해석, 그 둘의 관계를 파헤쳐보는 거죠. 네, 그 아슬아슬한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대화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역사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목록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대화를 마치고 나면 그 생각이 얼마나 단순한 관점이었는지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역사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살아 숨쉬는 존재에 가깝거든요. 오, 기대되는데요? 그 여정을 19세기 유럽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과 과학의 시대. 그렇죠. 모든 걸 측정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던 시대. 이때 사람들은 사실을 거의 신처럼 숭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찰스 디킨스 소설에도 나오잖아요. 아, 어려운 시절 말씀이시죠? 네,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오직 사실뿐이다. 이 한마디가 딱 그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시대 정신이 학문의 세계, 특히 역사학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과학자들처럼 되고 싶었던 거군요. 맞아요. 과학자들처럼 객관적이고 확실한 법칙을 발견하고 싶어 했죠.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액턴경입니다. 액턴경이요? 네, 그가 19세기 말에 케임브리지 근대사 편찬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지금이야말로 인류가 가진 모든 지식, 모든 문서를 모아서 언젠가는 궁극의 역사, 다시는 고쳐 쓸 필요가 없는 완전한 역사를 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와, 정말 야심찬 계획이었네요. 네, 그렇죠. 마치 세상의 모든 레고 조각을 모으면 우주 전체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하하,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정말로 모든 사실을 모으기만 하면 역사의 진실이 저절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 믿음의 배경에는 경험주의라는 아주 강력한 철학적 전통이 있었습니다. 경험주의요. 네, 주관과 객관을 칼로 무 자르듯이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다고 봤죠. 사실은 저 바깥 세상에 돌멩이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관찰자인 역사가는 그걸 그냥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 정말 단순한 구도네요. 네, 이에치카가 든 비유가 아주 재미있는데 마치 생선 가게 주인이 도마 위에 생선을 올려놓듯이 역사가는 문서 더미에서 사실이라는 생선을 골라내서 독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하, 그 유명한 말도 이 시대에 나왔죠. 독일의 역사학거도 레오폴트 폰 랑케. 그렇죠. 사실이 원래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역사가의 유일한 임무라고요. 네, 그야말로 19세기 역사학의 제1계명이었습니다. 사실은 신성하고 의견은 자유롭다.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내라. 바로 그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에치카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사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냐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저도 항상 궁금했던 건데 과거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과연 모두 똑같은 무게를 가진 사실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 모두가 아는 카이사르가 기원전 49년에 루비콘강을 건넌 사건. 이건 의심할 여지 없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넜을 텐데 왜 그들의 도강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에치카는 과거의 사실과 역사적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그 두 개가 다른 건가요? 네, 수천만 명이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것은 그냥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카이사르의 도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이 그 사건의 로마 공화정의 종말과 제정의 시작을 알린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가가 그 중요성을 알아보고 무대 위로 끌어올려서 조명을 비춰줄 때 비로소 평범한 과거의 사실이 특별한 역사적 사실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역사가가 마음대로 사실을 고른다면 그건 객관성을 해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카이사라의 도강이 중요한 건 그 사건이 로마 역사를 바꿨다는 명백한 결과가 있으니까요. 어떤 행상의 죽음과는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중요도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적용하는 주체가 바로 역사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카가 든 사례를 보면 이 점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1850년 영국 스탠리 브리지라는 마을 축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사소한 말다툼 끝에 성난 군중이 진저브레드를 팔던 행상인 한 명을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끔찍하네요. 그렇죠. 이 사건은 수십 년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잊힌 과거의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수많은 폭력 사건 중 하나였겠네요. 그랬죠. 그런데 1950년대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키트슨 클라크라는 역사가가 자신의 강연에서 이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19세기 영국 사회의 폭력성과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서 말이죠. 아, 갑자기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네요. 네, 이제 이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있는 후보 자격을 얻은 겁니다. 카의 비유에 따르면 이제 막 역사적 사실이라는 상류층 사교 클럽의 회원으로 추천받은 상태랄까요? 하하, 재밌네요. 그럼 정식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회원들의 지지, 즉 다른 역사가들의 동의와 인정이 필요합니다. 아, 동료들의 인정. 네, 앞으로 다른 역사가들이 키트슨 클라크의 해석에 동의하고 이 사건 정말 중요하네라고 판단해서 자신의 논문이나 책에 인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많이 알려지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작은 각주에 등장했다가 나중에는 본문으로 올라오고 결국에는 19세기 영국사를 다루는 모든 교과서에 실리는 확고한 역사적 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반대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사건은 다시 비역사적 사실들이 잠들어 있는 거대한 창고로 돌아가 잊히게 되겠죠.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하나의 사실이 역사책에 실리느냐 마느냐 하는 운명이 전적으로 후대 역사가들의 선택과 해석에 달려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선택을 위한 재료라는 게 결국 문서나 기록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흔히들 문서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하면 절대적인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문서 자체는 믿을 만한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19세기 역사가들은 문서를 거의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문서 역시 순수한 사실을 담은 수정구슬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외무장관이었던 구스타프 슈트레제만의 이야기가 아주 극적인 교훈을 줍니다. 슈트레제만이요? 네. 그는 1929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300상자가 넘는 방대한 양의 개인 서류를 남겼습니다. 300상자요? 네. 그의 충실한 비서였던 베르나르트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스승을 기리는 책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와, 300상자 분량이면 어마어마한데 그걸 다 실을 수는 없었을 테니 당연히 편집을 했겠군요. 그렇죠. 바로 거기서 첫 번째 선택이 들어갔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베르나르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당시 슈트레제만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았던 것은 프랑스와의 관계 개선으로 대표되는 서방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르트는 이와 관련된 문서들을 아주 풍부하게 실었죠. 아, 반면에 별다른 성과가 없어 보였던 소련과의 관계, 즉 동방 정책에 관한 문서는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아, 위대한 스승의 성공적인 면모를 부각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3권짜리 방대한 분량의 슈트레제만 일산이라는 책이 출판됩니다. 일종의 슈트레제만 하이라이트 모음집을 만든 셈이네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네, 이 책이 몇 년 뒤 영어로 번역되면서 또 한 번의 선택과 왜곡이 이루어집니다. 또요? 영국인 번역자가 영국 독자들은 독일이 소련이랑 뭘 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미 베르나르트가 한 차례 대폭 줄여놓은 동방정책 관련 내용을 훨씬 더 많이 삭제해버립니다. 원문의 3분의 1 정도가 날아간 축소판이 나온 거죠. 정말 아찔한 상상인데 만약 2차 세계대전 때 원본 문서 300상자가 폭격으로 모두 불타 없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우리는 이중으로 축소되고 걸러진 영어 번역본을 유일한 사실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슈트레제만은 오직 서방 정책에만 몰두했던 반공주의자라고. 굳게 믿었겠죠.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애초에 슈트레제만이 남긴 기록 자체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록 자체도요? 네, 그 기록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슈트레제만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일 혹은 남들이 이렇게 알아줬으면 하고 바란 일의 기록일 뿐이죠. 이거 완전 요즘 이야기 같은데요? 정치인이 남기는 SNS 기록이나 공식 회의록만 보고 그 사람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비슷해요? 정확합니다. 어떤 글을 지우고 어떤 글을 남길지,
어떤 단어를 선택할지 전부 의도가 들어간 편집된 사실일 텐데요. 맞아요. 슈트레제만의 외교회담 기록을 보면 항상 자신의 주장은 논리정연하고 상대방의 주장은 빈약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문서는 순수한 사실의 창이 아니라 여러 겹의 프리즘을 거쳐 굴절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는 느낌인데요. 하하. 역사적 사실이란 역사가가 선택하는 거고 그 근거가 되는 문서조차 이미 누군가의 해석이 들어간 결과물이라면 그럼 역사가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재의 눈으로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에 가깝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탈리아의 철학자 베네데토 크로체가 한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다 라는 말이 혹시 이런 뜻인가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역사가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현재의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역사가는 자신이 속한 시대의 언어, 가치관, 문제의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역사책에서 사용하는 민주주의, 제국, 혁명 같은 단어들조차 오늘날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와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민주주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전혀 다르죠. 바로 그거죠. 현재의 경험이 과거를 보는 렌즈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렌즈요? 네, 아주 좋은 예가 프랑스 혁명에 대한 연구입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겪고 난 후 프랑스의 역사가들이 프랑스 혁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전까지는 주로 부르주아 계급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면 러시아 혁명을 목격한 이후에는 혁명 과정에서 대중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폭력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죠. 러시아 혁명이라는 현재의 경험이 과거를 해석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상가 콜링우드가 그런 말을 했군요. 역사책을 읽을 때 그 책에 담긴 사실보다 그 책을 쓴 역사가에 대해 먼저 연구해야 한다. 와, 그 말은 정말 그 역사가가 어떤 시대적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야 그의 해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마치 탐정소설을 읽을 때 작가의 성향을 알면 범인을 추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요. 비유가 재밌네요. 콜링우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사가의 임무는 단순히 과거 사건에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뒤에 있는 사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재현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현이요? 네. 카이사르가 왜 루비콘강을 건넜는지 이해하려면 카이사르의 입장이 되어서 그가 처한 상황과 생각을 상상하고 재구성해봐야 한다는 거죠. 와.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역사가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9세기의 사실 숭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신화였고 역사적 사실이란 역사가의 선택과 해석을 통해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 그렇죠. 또 역사가들이 의존하는 문서조차 여러 겹의 해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결국 역사가는 현재의 눈으로 과거를 볼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쯤 되면 역사는 그냥 역사가 마음대로 쓰는 소설 같은 게 아닐까요? 객관적인 역사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만약 모든 것이 해석이라면 한 사람의 역사 해석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대체 뭔가요? 이건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그것이 바로 E.H. 카가 가장 경계했던 또 다른 극단적인 결론입니다. 카도 그걸 경계했군요. 네, 역사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생각은 완전한 회의주의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역사란 어린아이의 글자 맞추기 놀이와 같아서 무엇이든 좋아하는 말을 만들 수 있다는 식의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죠. 그렇죠. 칸은 역사가와 사실의 관계를 그런 일방적인 관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주종 관계가 아니라면요. 칸은 역사가가 사실의 비천한 노예도 아니고 사실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폭군적인 주인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노예도 주인도 아니다. 네, 그 둘의 관계는 평등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 관계라는 거죠. 기브앤테이크요? 실제 역사 연구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역사가는 먼저 자료를 읽으면서 잠정적인 해석의 방향, 즉 가설을 세웁니다. 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하죠.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 그 해석을 뒷받침하거나 혹은 반박하는 새로운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글을 쓰다가 막히면 다시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처음 생각이 바뀌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세웠던 가설이 수정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실이 갑자기 결정적인 단서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 즉, 읽기, 즉 사실의 수용과 쓰기, 해석의 적용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실이 해석을 이끌고 다시 해석이 새로운 사실을 찾아 나서게 하는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길을 찾아가는 파트너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사실을 소유하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공상가일 뿐이고 역사가가 없는 사실은 생명도 의미도 없는 죽은 데이터의 나열일 뿐입니다. 둘은 서로에게 필수적이군요. 네, 그래서 E.H. 칸은 마침내 역사에 대한 자신의 유명한 정의를 내놓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결론이군요. 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와, 정말 멋진 정의네요. 그렇죠. 사실 숭배라는 19세기의 단단한 믿음에서 시작해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까지 오늘 우리는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말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네. 역사는 박물관에 박제된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다시 쓰이는 살아 숨쉬는 이야기라는 점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역사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과거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과거의 환경사를, 인공지능의 시대에 기술의 발전사를 새롭게 질문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100년 뒤의 역사가들은 오늘날 우리가 남긴 이 방대한 디지털 기록들을 보며 우리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와,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무시하고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낸 사소한 데이터 속에서 21세기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